네, 오늘은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주라는 영화도 보면서 윤동주에 대해서 좀 파악도 했고, 그 다음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그 동주와 관련된, 윤동주와 관련된 그 역사 이야기도 보면서 노래까지 우리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보면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적 배경을 보니까 밤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시간적 배경은 밤인 것 같죠.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고,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아마 창밖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게 마치 속살거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윤동주가 이 시를 쓴 거는 일본 유학 시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육첩방이라는 거는 일본의 그 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첩방이라는 일본의 이제 방에서 방에 있는데 그 방에서 밤에 창밖에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그리고 이곳은 육첩방. 육첩방이라는 거는 이제 남의 나라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윤동주는 이제 일본 유학을 갔죠. 그러면서 창씨 개명도 하고 일본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 밤에 혼자 이제 책상에 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창 밖으로는 밤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육첩방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을 보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는 게, 이 시인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시를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칼을 들고 싸운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펜으로 시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암담한 현실이잖아요. 지금 일제강점기에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뺏긴 상황인데, 지금 자기는,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은 뭐냐면, 네, 그래서 슬픈 천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천명이라는 거는 하늘이 내린 피할 수 없는 명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슬픈 천명은 하늘이 내린 명령인데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시를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칼이나 총으로 맞서 싸운다면 이 시인은 시를 적어서 이제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암담한 현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그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 그 시인으로서의 슬픈 심정을 이렇게 슬픈 천명으로 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한마디로 실천적으로 행동해서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나가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슬픈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2연을 묶어서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 그 현실이 일제강점기라는 그 현실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을 보면 3년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땀내하고 사랑내 포근히 담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윤동주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돈을 보내주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 일하고 나서 그 일에서 돈을 번 거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다 이제 뭐 계좌이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시적인 의미로 만약 본다면은 일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거기에 땀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아들 동주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사랑이 담긴 그런 그것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그 다음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대학 노트를 끼고 있는데 그냥 교수가 아니라 늙은 교수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에 굉장히 안주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인의 도움,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도움으로 유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 현실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대학 노트를 끼고 나는 너무나 신나게 수업을 받으러 간다 이게 아니라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더 뭔가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 3년하고 4년을 묶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현재 삶에 대한 회의.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을 보면은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어렸을 때 뭐 동물을 죄다 잊어버렸다는 뜻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렸을 때 있던 동물들이 뭐 이제 다 우리 커가면서 점점 이제 친구들과 많이 연락도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동물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이 어릴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다음에 볼게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요 침전이라는 것 같아요. 침전. 침전이 뭐예요, 여러분? 뭐 음료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스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스에 뭐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흔들어 드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액체 속에 섞인 작은 고체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거는 기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윤동주의 기분이 홀로 지금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윤동주는 항상 이제 두 가지 자아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 현실의 자아, 또 하나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는 자아,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아마도 내면적 자아와 이 현실적 자아가 이제 갈등을 하는데, 그 속에서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이제 의문문으로 나타내, 여기 것일까라고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서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계속 회의감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일상적인 무의미한 삶, 계속 늙은 교수의 강의도 들으러 가고 이러면서 그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회의감이 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묶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시적 배경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죠? 그죠? 일제강점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암울하고 이러한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데, 근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 그리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모습이죠. 내가 윤동주가 나가서 생활하고 싶고 뭐 활동적인 뭐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지금 밤에 앉아서 아마 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근데 너무 또 쉽게 쓰여져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죠. 이 윤동주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부끄러움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성찰의 모습.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동주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정지용 시인이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죠. 우리는 뭐 흔히 만약에 시가 쉽게 쓰여지면 좋다, 내 능력이 좋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윤동주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성찰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에는 선생님 세모를 해놨는데, 세모는 이제 어둠의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죠. 그죠? 그다음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는 앞에가 먼저였죠. 그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1년과 2년에 이제 1년에 1행과 2행의 순서를 지금 바꾸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변형을 통해서 이때부터는 화자가 재인식,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상에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1년부터 이제 8년, 7년까지는 아마 좀 무기력한 모습인데, 이 8년을 기점으로 9년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요 밤비라는 거는 어둠의 이미지. 어둠은 우리 흔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연. 9연에 보면 여기도 이제 어둠의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라고 해서 어둠이라는 여기 부정적인 혹은 어둠의 이미지라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밤비 그리고 어둠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아마도
밤비 어둠 하면은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그러니까 등불을 밝힌다는 얘기는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둠이 뭐라고 했어요? 그죠? 일제강점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해내려는 의지를 이제 등불로 밝히면서 완전 다 몰아낼 수는 없지만 그 어둠을 조금 등불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게 밤에는 등불을 켜면 어둠이 조금만 몰아내지만 아침이 되면 어때요?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것은 희망찬 미래, 한마디로 조국의 광복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최후의 나는 이제 새 시대를 기다리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나가 되겠죠. 내면적 자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후의 나라는 거는 현실적 자아긴 한데, 즉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성찰하고 나서 자아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내면적 자아로 변한 나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8년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8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굉장히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무기력한 나였다면, 이제 8년을 기점으로 이 뒤에 나부터는 바뀌는 거죠. 성숙한 내면적 자아로.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렇게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가 이렇게 대립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두 명이 등장하죠. 나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 흔히 우리가 만약에 둘이 싸웠어요. 근데 둘 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 너무 세요. 근데 먼저 손을 내민다? 이 사람이 좀 더 포용력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가 나에게 내민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나는 내면적 자아, 성찰적 자아가 좀 더 성숙한 나겠죠. 그 나가 뒤에 있는 현실적, 지금 좀 현실이 순응하고 좀 부끄러운 그 나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최초로 악수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갈등이 해소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마도 두 자아가 화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를 너무 싫어했는데, 현실적 자아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내면적 자아가 만나면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면적 갈등의 해소와 현실 극복의 의지까지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는데 그 괴리가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으로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눈물과 위안을 통해서 화해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지금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를 개관하는 부분을 보면 갈래는 자유시.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시가 모두 다 자유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서정시,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정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항정. 이게 쓴 시기를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성찰적은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지향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이걸 썼던 선생님이 잘못됐네요. 제재를 보면 현실 속의 자신의 삶. 그래서 현실 속의 자신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면,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현실 속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시를 쓴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주제를 보면은 어두운 시대 현실, 이 시대 현실이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특징을 보면은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상징적 시어 나왔었죠.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하면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자아의 대립, 그래서 두 자아가 대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그 다음에 내면적 자아. 선생님이 넷플릭스 설명하면서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화해, 마지막에 악수를 통해서 화해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에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보면 나와 있죠. 밤비가 내린다고 하면서 밤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밤은 우리 흔히 밤이 긍정적으로 쓰일까요? 부정적으로 쓰일까요? 대부분 밤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던 이 밤은
우리 민족의 암울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처했던 암울한 시기, 그 시기 중에 어떤 시기냐면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암담한 시대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밤은 어떤 시기냐면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되면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후회가 된다라는 식의 자아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부끄러운 자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일기 쓰잖아요. 일기 쓸 때 뭐 지금은 쓰는 사람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일기 같은 거 쓰면은 이때 이제 많이 반성을 하는 시기가 이 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건 좀 부끄러웠지라고 하면서 하는 부분이 다 이 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한 현실. 두 번째는 내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징 중에 상징적 시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적 시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밤비 1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어둡고 괴로운 현실, 좀 전에 봤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 가지는 어둡고 외로운 현실,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밤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첩방은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 그리고 화자를 구속하는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육첩방이라는 거는 지금 일본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일본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자를 구속하고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육첩방은 거기에만,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가서 갇혀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 공간으로 본다면 또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 안에 갇혀있다고 보면은 암담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시대 현실로 일본으로 해서 본다면은 화자를 구속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불. 우리 어디 가든 뭐 동굴에 들어가든 아니면 불이 꺼졌을 때 등불을 켜잖아요. 그 등불이라는 게 새 시대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좀 밝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노력. 또 하나는 현실 극복의 의지. 이렇게 해서 현실을 극복할 거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 이 등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번째, 등불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어둠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근데 이 어둠을 이 등불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극복의 의지를 통해서 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해서 희망찬 미래, 새로운 세계, 그 다음에 조국의 광복.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어둡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두운데 그거를 등불로 몰아내면은 아침이 온다는 거죠. 그 아침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도 아침에 다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듯이 이렇게 새로운 세계 혹은 희망찬 미래, 그리고 조국의 광복,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자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맨 처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암울한 현실, 일제 강점기라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난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나가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 극복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맞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동주라는 그 영화를 간추린 부분도 봤지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너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태도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처음에 부끄러웠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성찰을 하고 그 자기 성찰 후에는 현실 극복의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은 아마 화자의 상황과 같이 한번 볼게요. 화자의 상황이 어떠냐면 밤비가 내리는데 그 밤비 내리는 시간은 암울한 현실이기도 하고,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자아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때에 육첩방이라는 일본이죠. 일본을 상징하는 육첩방. 그래서 이 육첩방은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런 암울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 공간이 이렇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 현실과 그 다음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태도 부분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 변화 부분이 아닌 이 시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두 자아가 갈등을 하고 화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자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 그래서 여기는 뭘로 나타내냐면 밤비 어둠으로 대표되는 어둠의 이미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적 자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는 뭐냐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나. 그래서 이거는 등불, 그 다음에 아침으로 대표되는 밝음의 이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자아가 화해하는 악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생님도 안에 현실적인 내 안에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 두 자아가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부끄러움도 느끼고 자기에 대해서 깨닫고 결국에는 둘이 화해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모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학습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은 교과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1번을 보면 이 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어떻게 두 연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다시 돌아가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8년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에 1, 2학년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시상이 전환된다고 했으니까 1년부터 7년, 그리고 8년부터 10년이 되겠죠. 그래서 1년부터 7년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식민 현실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타국에서, 그것도 일본에서 유학하는 자신의 처지를 우울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인식하는 자기 성찰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1년부터 7년을 보면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아주 암울한 시대의 현실, 그리고 무기력하게 타국에서 유학하는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우울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아 성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년부터 10년을 보면은 여기에는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거는 받자예요. 받아들이면서도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이게 광복이라고 해서 조금 새로운 세계 기다리며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현실 극복의 의지가 8년부터 10년까지 드러나는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운명,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도 절망하거나 대신에 체념하지 않고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을 기다리면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면 앞에서 다 봤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안주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그죠? 이 시적 화자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 안주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자신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지만 이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성찰을 통해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태도의 변화는 어떠냐면 이 시의 화자가 식민지 현실이라는 그러한 부정적 상황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나의 자아 성찰에 주목하며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까 시간적 배경은 어디라고 했었죠? 다 했던 거죠 이거? 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육첩방. 그래서 결국엔 나의 처지는 어떠냐면 화자는 어두운 밤에 어디라는 육첩방이라는 아주 낯선 공간에 있는데 이는 뭐냐면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 현실과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처지는 화자는 아주 어둡고 어두운 밤에 육첩방이라는 낯선 공간에 있는데 이는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 현실과 그리고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를 나가 부끄럽게 여겼어요? 나가 부끄럽게 여기는 일.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를 1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이라고 한다면 이 부끄럽게 여기는 일은 인생의 어려움과 달리, 인생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려움과는 달리 뭐가 쉽게 쓰여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느끼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암담한 현실에서 어떻게 지낸다고요? 네,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 10년을 보면 10년에서 밑줄친 두 나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악수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나는 내면적인 나, 내면적 혹은 이상적 자아. 그리고 뒤에 있는 나는 현실적 자아. 그래서 암담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악수의 의미는 뭐라고 했었죠? 이 결국에는 이상이라는 것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했냐면 악수를 통해서 화해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악수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나온 내면적인 자아 그리고 뒤에 나온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자체가 지금 저 배경 지식도 보고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